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의 정수근입니다. 저는 인지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인지심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지각하고 기억하는지, 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정보처리 과정들이 사람의 마음과 뇌에서 어떻게 벌어지느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정보처리 분야를 연구하는 제가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팬데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연구자로서의 관심입니다. 제 전공인 인지심리학에서는 주변의 상황을 미묘하게 조작한 후에 그런 미묘한 조작이 사람의 뇌와 인지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합니다. 이 미묘한 조작은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정도로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극들, 주변의 상황들이 지각이나 기억, 의사결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팬데믹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을 모두 변화시킨 거대한 그런 변화는 당연히 우리의 뇌와 인지기능에 영향을 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람의 정보처리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의 뇌와 인지기능을 어떻게 바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좀 더 개인적인데요. 저희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은 인생의 대부분을 팬데믹과 함께 보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은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고 마스크를 항상 쓰고 친구들을 만나는 대신에 부모님과 가족들과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팬데믹의 이러한 변화된 환경이 저희 딸의 얼굴 인식이라든가 인지기능 발달 또는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자, 이런 궁금증 때문에 저는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연구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최근 연구뿐만이 아니라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들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연구들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나둘씩 소개를 해줬는데요. 분명히 팬데믹과 관련된 연구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팬데믹이 우리에게 미친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또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오늘은 제가 책에서 소개한 그동안 조사한 여러 예전 연구들 그리고 최신 연구들 중에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팬데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뇌와 인지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일 겁니다. 처음에는 팬데믹 코로나는 주로 호흡기 질환이라고 여겨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뇌에도 손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의 뇌를 찍었을 때, 뇌 영상을 찍었을 때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다시 그 사람들의 뇌 영상을 찍었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런 연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뇌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뇌의 전반적인 부피가 줄어들었고요. 뇌의 여러 영역에서 회백질의 두께가 감소했습니다. 자, 회백질이라는 것은 뇌의 겉의 표면을 말하는데요. 뇌의 겉의 표면인 이 회백질에는 신경세포의 몸통인 세포체가 모여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계산을 하는 영역이죠. 이러한 영역들의 두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뇌 조직 여기저기에서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뇌가 손상된 것은 냄새를 잘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끼는 증상들 또는 기억력이 저하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증상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은 큰 이상 없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완치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보이게 됩니다. 후유증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기억력이 감퇴하기도 하고요.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침을 계속하거나 후각이나 미각의 변화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면 패턴이 변화하기도 하고요. 하나로 정리할 수 없는 굉장히 광범위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을 묶어서 롱코비드라고 부르죠. 이런 롱코비드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뇌 손상으로 여겨지고요. 이 롱코비드 증상은
코로나 완치 이후에도 적어도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뇌 손상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치가 된 이후에도 좋아지지 않고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어떤 조사에서는 사람들의 지능검사 점수가 약 7점 정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점이라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7점이라는 숫자는 대략 우리가 10년 정도 노화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별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인지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약 10년에 걸쳐서 떨어지는 점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한 번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7점 정도, 거의 10년에 가까운 인지기능의 저하가 일어난 환자들은 주로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경증으로 지나갔다, 혹은 무증상 감염으로 지나갔다,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조용히 지나갔다. 그렇다면 안전할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증상이 없거나 약한 증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갔더라도 뇌 손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증으로 앓고 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롱 코비드를 보이는 비율이 낮다는 보고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롱 코비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증상이 없거나 또는 경증으로 지나갔다 하더라도 롱 코비드 후유증을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뇌는 여러 가지 외부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방어 기제들이 외부의 바이러스 침입을 막게 되는데, 물론 일부 바이러스, 예를 들면 광견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뇌 방어벽을 뚫고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뇌 방어벽을 뚫고 침투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뇌를 뚫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뚫고 들어오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뇌를 손상시키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바이러스가 우리의 뇌를 손상시키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뇌의 손상을 막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손상된 뇌와 인지기능이 과연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뇌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뇌 변화를 가소성이라 부르고요. 이러한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뇌 손상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뇌의 관계는 백신의 효과입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는 건 아니죠.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을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맞게 되면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뇌와 인지기능이 손상을 가져오는 롱 코비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롱 코비드 증상이 약 15%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보다 이전 연구에서는 거의 50% 가까이 롱 코비드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것에 더해서 후유증인 롱 코비드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자, 정리하자면은 코로나 감염은 뇌와 인지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고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일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후유증은 적어도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백신이 이런 후유증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뇌는 경험을 통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행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고요. 이런 사람들의 고민은 나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지만 나의 뇌와 인지기능도 영향을 받았을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팬데믹의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팬데믹이 바꾼 이 사회적 환경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인지기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죠.
사람들과의 접촉이 감소했고요. 교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었죠. 생활 패턴이 단조로워졌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내 일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은 뇌와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사상 최대의 고립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모두는 이런 사상 최대의 고립 실험에 참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고립 실험의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사회적 고립에 대해 연구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이 결과를 보기 전에도 사회적 고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극기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독일의 남극기지에 파견된 대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남극기지 대원들은 제한된 환경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번 남극에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지내게 된 거죠.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주로 홀로 생활을 하고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봤습니다. 남극기지 파견대원들의 뇌를 조사해 봤을 때 파견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의 뇌에서 해마라는 영역의 크기가 감소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 7% 정도 줄어들었다고 나왔는데요. 해마라는 영역은 기억의 형성, 그리고 공간정보 처리, 공간 인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이러한 영역의 크기가 줄어든 것과 함께 남극기지 파견대원들이 주의 검사, 그 다음에 인지기능 검사, 공간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같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그 BDNF라고 불리는 물질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BDNF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뇌신경계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물질인데요. 이러한 물질이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뇌신경계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고 학습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남극기지 탐험가들의 뇌는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한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주비행사들의 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소수의 대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런 우주비행사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보고했고요. 때로는 동료들 간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했고, 이들의 뇌를 조사했을 때도 남극기지 대원들의 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손상과 인지기능 저하가 일어났습니다. 동물 실험의 경우는 조금 더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원숭이를 독방에서 홀로 키워봤습니다. 이 원숭이들에게는 따뜻한 온도가 갖춰진 좋은 환경이 제공되었고요. 먹이도 잘 제공이 되었습니다. 또 심심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난감도 제공이 되었죠. 하지만 이 원숭이들은 다른 원숭이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고 사회적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른 모든 환경들은 좋게 유지가 되었지만 사회적인 교류만 박탈당한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원숭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격성을 보이고요.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정상 발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2년여 동안 겪은 팬데믹은 홀로 자란 원숭이라든가 남극기지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장기간 사회적 격리를 해왔지만 우리는 그래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해왔죠.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제한된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약한 정도의 사회적 고립이 오래 이어진 거죠. 이렇게 약한 정도의 사회적 고립이라 하더라도 인지기능과 뇌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10시간 정도 사회적인 교류를 박탈해 봤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요. 핸드폰으로 연락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소설책도 못 보게 하고 소셜 네트워크, SNS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소설책을 읽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교류를 하게 되죠. 일종의 사회적 교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간접적인 사회적 교류마저 모두 박탈한 채 홀로 10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교류를 한동안 박탈당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을 때 이 사람들의 뇌에서는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굶을 때 음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음식을 갈망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교류를 단시간 박탈하더라도 마치 배고플 때 음식을 찾듯이 사회적 교류를 찾는다는 거죠. 이처럼 단기간의 사회적 교류의 박탈도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동안에 장기간 사회적 교류를 박탈당해 온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사회적 교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접촉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접촉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지내고 있죠. 자, 팬데믹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도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나 악수를 한다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거나 연인들과 스킨십을 한다거나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않고 해오던 행동들이 팬데믹 기간에는 피해야 할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접촉이 줄어드는 것 역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고전 실험이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에게 철사로 만든 모형 엄마를 제공합니다. 엄마 인형을 만드는데 하나의 엄마 인형은 따뜻한 담요로 감싸져 있고요. 또 다른 인형은 철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은 담요로 감싸준 모형 엄마에게서 시간을 주로 보냈습니다. 이때 아기 원숭이들이 먹어야 될 먹이를 철사로 만든 엄마 모형에 달아놨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은 하루 종일 천으로 뒤덮인 엄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배가 고플 때만 옆으로 건너가 철사 엄마에게서 먹이를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은 애착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터치, 스킨십을 못하고 지내게 됐죠. 인간의 경우도 이런 촉감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여성들을 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비 안에 넣고 전기 충격을 주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봤죠. 충격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여성들의 뇌에서는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고통, 위협,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에 반응하는 영역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손을 잡아줬을 때, 남편이 들어가서 손을 잡아줬을 때 뇌에서 위협과 부정적인 정서에 반응하는 활성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고통을 덜 느끼게 된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부부 관계가 좋은 경우에만 남편이 손을 잡아줬을 때 고통과 위협에 반응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나 손을 잡아준다고 다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자, 만원 지하철에서 옆 사람과 살을 맞대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과 살을 맞대거나 친밀한 사이와 살을 맞대는 것은 유쾌한 경험일 수 있죠. 이처럼 모든 종류의 터치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사람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손길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감각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은 주로 뇌의 체감각 영역이란 곳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름 그대로 체감각 영역은 신체 감각 정보를 처리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종류의 신경세포가 전부 체감각 영역으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신경세포들은 신호를 체감각 영역이 아니라 뇌에서 정서, 보상, 사회적 관계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특정한 종류의 신체 접촉에 반응을 합니다. 따뜻한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따뜻한 온도로 천천히 부드럽게 만져줬을 때만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러한 정보는 뇌에서 정서와 보상, 사회적 관계를 처리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영역들의 활성화가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심박수를 낮춰주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등 여러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져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셀프 포옹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애완동물을 만지는 것 역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팬데믹 기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사회적인 교류, 가벼운 신체적 접촉들이 모두 제한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뇌는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는 팬데믹 기간을 힘들게 느끼게 되죠. 또 다른 이유로는 예측 불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죠. 저도 팬데믹 기간 중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보면서
다음 달쯤이면은 좀 상황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여행을 가려고 숙소를 예약했다가 확진자가 증가해서 취소하기도 하고, 또 식당을 예약했다 취소하기도 하고, 모임이 계속 취소되는 등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뇌는 예측 기계라고도 불립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뇌는 패턴을 찾고 규칙성을 찾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뇌가 만드는 이런 예측들이 계속 빗나가고 어긋나게 되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변하지 않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 맘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단조로운 생활 패턴을 들 수가 있죠.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과 회사, 집과 학교만을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제한된 환경에서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지루한 것을 즐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많은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의 뇌는 이런 단조로운 것을 싫어하고 어느 정도의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한 실험에서는 대학생들을 빈 방에 넣고 가만히 있게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했어요. 스마트폰도 뺐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고 지루함을 보고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지루함을 싫어하는가? 이 학생들에게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줘봤습니다.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게 해준 건데요. 이 학생들은 가만히 있느니 차라리 고통을 받는 걸 택했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을 택한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고요. 이 중에 한 참가자는 무려 15분 동안에 190번의 자극을 자신에게 줬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여러분의 뇌는 지루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에 몰입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일에 몰입하게 되면은 뇌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팬데믹 기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몰입이 줄어들고 반대로 지루함이 늘어나게 됐죠. 네, 이렇게 팬데믹 중의 환경의 변화, 사회적인 고립, 접촉의 감소, 지루함, 예측 불가능함,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와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흔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가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도대체 왜 안 좋은 걸까요? 의외로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뭔가 나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고요. 이 호르몬은 우리의 몸을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게,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시켜 줍니다. 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고요. 각성을 시켜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자체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고 언제나 과도하게 각성된 상태로 있게 되면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심할 경우에는 우울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이 게임에는 마린, 해병대라는 유닛이 나오는데요. 자, 해병대라는 유닛은 스팀팩이란 약물을 맞게 되면 움직임이 빨라지고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했을 때 일시적으로 이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하죠. 반면에 이 마린이 스팀팩을 맞으면 체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죠? 이 상황을 스타크래프트의 마린에게 대입하자면 계속 스팀팩을 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행동이 빨라지고 성능은 좋아지지만 체력은 계속 떨어지게 되고 더 다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팬데믹의 인연은 우리에게 스팀팩을 맞은 마린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 그리고 나에게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딱히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상황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조사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우울이 특히 증가했고 젊은 남성들의 자살 생각 비율이 올라갔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정신건강이 유난히 더 악화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뇌와 인지 기능에 손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도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과 뇌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팬데믹에서 바뀐 일상 중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겪은 일상의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것은 마스크 착용이었죠. 얼마 전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딸도 밖에 나가고 싶을 때 항상 마스크를 들고 와서 마스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에게는 밖에 나갈 땐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규칙이 되어버린 거죠.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우선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표정을 잘 읽지 못하고요. 마스크가 입을 가렸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처럼 마스크가 여러 가지 얼굴에 대한 정보 처리, 얼굴 인식, 정서 인식, 그리고 언어 정보 이해를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인들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고 말겠지만 아이들은 어떨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딸처럼 밖에 나갈 땐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밖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을 보고 자라게 되는데 과연 정서를 잘 읽을 수 있고 언어를 잘 학습할 수 있을지 또 얼굴 인식은 잘 할 수 있을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일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실험실에서는요. 예상할 수 있듯이 아이들은 마스크 쓴 얼굴에 정서를 잘 읽지 못하고요.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소리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일상생활에서는 좀 더 나을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다른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주변 상황 정보가 존재하고요. 몸짓이라든가 목소리의 톤, 그 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정서를 읽고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언어를 학습하고 사회성을 학습하는데, 감정을 학습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썼을 때 아이들이 약간 방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24시간 마스크를 쓰는 건 아니죠. 지금도 밖에서 마스크를 어느 정도 벗을 수가 있고요. 집에서 보호자들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청각장애 아동이라던가 발달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마스크 쓴 얼굴을 자주 본다는 것이 학습을 방해할 수가 있고 학습의 격차는 누적이 되면서 계속 남아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 아동들에게 마스크 착용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들에게 마스크 벗은 얼굴을 충분히 노출해주고 신경을 쓸 필요는 있습니다. 자, 또 최근에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어떤 연구가 바탕이 되었는가, 그 원래 연구를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그 연구를 찾아봤더니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아기들의 인지 기능이 그 전에 태어난 아기들보다 떨어졌다고 나왔습니다. 산모와 아기 둘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재밌는 점은 2020년 직전에 태어난 아기들의 인지 기능은 또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은 팬데믹 시기를 어린 시절에 보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2020년 직전에 태어난 아기들이나 2020년 중반에 태어난 아기들이나 기껏해야 몇 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들은 모두 인생의 대부분을 팬데믹과 함께 보냈죠. 그런데 왜 202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졌는가? 이 아이들은 임신 기간에 태아일 때 팬데믹을 겪게 되었죠. 즉 임신부가 팬데믹 기간을 겪었는가 아닌가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아기의 뇌는 엄청난 속도로 발달을 하고요.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는 이 태아의 뇌는 외부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의 건강 상태, 신체와 정신 상태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인 임신부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들도 태아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온이 2도 정도 올라갔다고 해보죠. 성인에게는 2도 정도 올라간 체온은 미열을 느끼고 좀 불편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태아의 경우 2도 정도의 작은 온도 상승만으로도 신경세포의 발달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 과음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과음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코로나 기간 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임신부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을 느끼고 그랬다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임신 기간 중에 우울증과 불안이 높았던 임신부의 아기들의 뇌에서 연결성이 변화하고 구조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과 우울을 느낀 것이 아기들의 인지기능 발달에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생애 초기의 경험, 즉 태아일 때부터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반면에 임신부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이라도 가족이라든가 주변의 친구들, 이런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아기들의 뇌와 인지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내 가족이 도와줄 수 있다. 내 주변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있다. 이런 사회적 지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보호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미 태어난 아기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불안을 겪었거나 우울을 겪었거나 이것은 모두 지나간 일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기들의 인지 기능과 뇌 구조와 기능이 변화했다는 것은 최근의 연구의 결과이고요. 이러한 연구들은 기껏해야 한 3년 정도밖에 추적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린 팬데믹 기간을 너무 걱정하고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의 뇌는 경험에 의해서 변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험에 의한 변화를 가소성이라 부르고 아기들의 뇌는 굉장히 큰 가소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아기들의 인지 기능이 변화했다고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기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 뇌의 가소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980년대 루마니아의 독재자인 차우세스크 정권에서 인구 정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아들이 만들어졌고요. 버려진 고아들을 국가에서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는 돌봄 인력이 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대부분 방치된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연구자들이 고아원에 방치되었던 아기들을 조사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오랫동안 방치됐던 아기들의 뇌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뇌의 크기가 작았고요.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연결성이 변화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요. 이 아이들은 언어 발달도 느리고 신체 발달도 떨어졌고요. 정서 조절을 잘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기들이 성인기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 아기들 중에 입양된 아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고아원에 방치된 채로 지냈기 때문에 뇌가 손상되고 인지기능과 정서가 손상된 아이들이었는데 정상 가정으로 입양이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정상 가정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된 거죠. 자, 이처럼 경험에 의해서 뇌와 인지 기능은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뇌의 절반이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수술로 뇌의 절반을 제거하게 된 아이들을 추적해 봤는데요. 뇌의 절반이 제거가 됐더라도 성장을 해서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보인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아기는 뇌의 절반을 어릴 때 제거했는데 성장하면서 이중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뇌의 양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저보다 더 뛰어난 인지 기능을 보인 셈이죠. 아기들의 뇌는 이처럼 큰 가소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뿐만 아니라 성인의 뇌, 우리들의 뇌 역시도 경험에 따라 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에 뇌가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가소성에 따라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뇌와 인지 기능이 손상이 됐다면 어떻게 회복을 하면 될까요?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이 우리의 뇌를 안 좋게 바꿨다면은 그 변화된 환경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줄어든 활동들을 다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회적 고립이죠. 사회적 고립일 수도 있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변화한 뇌는 다시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좋은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요.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좋은 사회적 교류를 한다는 것이 마치 담배를 끊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운 경험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앞서 뇌는 지루한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극을 받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악기를 배운다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던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뇌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여행을 간다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정도의 여유가 없다면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는 길, 등교하는 길을 좀 바꿔본다던가 매일 먹는 음식 메뉴를 좀 바꿔본다던가 항상 듣던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들어본다던가 이러한 일상의 작은 변화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되었다라는 농담을 많이 했는데요. 운동을 하면은 확진자의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뇌와 인지 기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노년기가 되면은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뇌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해마라는 영역, 기억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해마라는 영역은 매년 1%에서 2% 정도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6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서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시켜봤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해마의 크기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2%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을 한 노인들 외에도 1년 동안 스트레칭 운동을 반복한 노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해마의 크기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산소 운동이 뇌의 손상을 막고 오히려 뇌의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얘기죠.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성인, 어린이들에게서도 유산소 운동은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자,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는데 운동 많이 하면은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을까? 운동하면서 힘들어서 공부할 때 졸거나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산소 운동을 시킨 거죠. 운동이 성적을 떨어뜨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운동을 한 아이들의 수학과 읽기 시험 점수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 유산소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은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뇌가 회복을 할 수 있고요. 우울이나 불안 증상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단기간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운동을 해도 어느 정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 건강의 경우는 좀 장기간 운동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 외에도 뇌와 인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비법은 수면, 적절한 식단 등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아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아는 얘기인데요. 모두가 아는 이러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뇌 기능에 좋은 방법들입니다. 누가 몰라서 운동을 안 하고 수면을 안 취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마치 수능 전국 1등이 교과서 중심으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좋은 식단을 취하는 것은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팬데믹 이후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팬데믹 이후로 변한 환경 자체도 뇌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뇌와 인지 기능에 손상을 미치는 팬데믹의 악영향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연구와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궁금해졌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팬데믹 초기와 비교적 최근인 팬데믹 후기에 연구자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팬데믹 초기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연구 시간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연구 시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요. 연구 시간이 회복이 된 거는 모두가 좋아진 게 아니라 팬데믹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마치 모든 연구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 커리어에 손해를 보면서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모든 연구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유난히 팬데믹의 영향을 많이 받고 커리어에 손해를 본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성 연구자들의 경우에 팬데믹 기간에 유난히 생산성이 줄어들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밝혀졌고요. 여성 연구자 중에도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연구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고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서 편하게 앉아서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강연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육아의 부담을 맡고 있는 거죠. 여성 연구자들, 어린 아이를 가진 여성 연구자들 역시 육아의 부담을 맡게 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더 많은 손해를 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방과 후 학교가 취소되는 등으로 수업을 못 받게 되면은 어떤 아이들은 그 수업을 보충할 수가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보충을 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누적된 교육의 격차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더 큰 효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팬데믹이 우리의 뇌와 인지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 좋은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격차를 더 벌리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뇌는 다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어쩌면 이미 팬데믹에 적응을 한 상태고요. 팬데믹이 끝나면 포스트 팬데믹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 교과서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들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건들의 목록 중에는 좀 의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 취업, 이사 등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보통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일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급격한 일상의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은 기쁜 일이겠지만 그 변화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팬데믹이 끝났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어쩌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기뻤을 겁니다. 떨어졌다면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선거 전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대부분 기분이 좋지 않겠죠?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후보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분이 덜 나쁜 것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로또에 당첨이 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또 당첨의 기쁨은 순간적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는 원래 상태로 돌아올 겁니다. 영화의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의 클리셰 중에 하나는 남녀 주인공이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티격태격하다가 나중에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고 키스하면서 사랑에 빠지면서 끝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처럼 고난을 같이 헤쳐나간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팬데믹의 경험을 같이 한 우리들도 그런 현상을 보일까요? 2017년 미국의 텍사스, 이 지역은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를 크게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허리케인 하비라는 거대한 재난이 일어난 후에 부부들의 관계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자, 재밌는 점은 1년 후에는 다시 이 부부들의 관계가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즉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재난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는 있지만 이 팬데믹이란 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팬데믹이 끝나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초를 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정서 예측이란 게 원래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팬데믹이 종료되면 기쁠 거예요. 하지만 팬데믹이 종료되면 내가 가진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팬데믹의 기쁨은 일시적이고요. 팬데믹이 끝난 후에 다시 정서 상태는 원상태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난다면 아마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팬데믹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고 그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팬데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팬데믹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운동, 수면 습관의 회복,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의 유지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뇌와 인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